왜냐면 부동산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해 누르면 이상하게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풍선처럼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뛰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풍선 빵 터뜨릴 안정화 대책 언제쯤 마련이 됩니까? 이러다 집 없는 펭수 양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돼. 신이나 너무 잘하죠. 자, 오늘 주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워낙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잖아요. 지금 일감이 어때요? 부동산 쪽 딱 보는 느낌. 좀 불안해요. 심상찮아요. 네.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올랐어요. 네, 오르고 있죠. 네. 많이 올랐고, 예전에는 저희가 뭐 서울, 강남, 마용성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이 올랐다면 이제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격 높은 상승세가 일어나는데, 지역을 이제는 뭐 예전에는 서울 근접하거나 이런 영향력이라도 좀 연계고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9억 이하의 아파트. 가 뭐 다 오르고 있어요. 아마 추 의원님 계시는 안양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네, 안양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요? 아니, 전 깜짝 놀란 게 청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부터 확산이 돼서 네. 9억 미만짜리 아파트 그러면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고양시가 3기 신도시 때문에 한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유일하게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지역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전세 거래도 많고 매매 거래도 많은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 외지인들이 갭 투자로 들어온대요. 전세를 끼고 사고. 근데 그 뒤 멘트가 뭔지 아세요? 뭐요? 너무 싸서 온다는 거. 싸다. 네. 그 복합경제학에 보면은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가 하나가 높은 기준점을 주기 시작을 하면 외지인들 입장에서 그 기준점에 비해서 이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좀 약간 묻지마라는 성격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의 청약 기회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일정 네. 포션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권 받으려고 이사 오는 전세 수요도 만만치 않아요. 안양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로 막 들썩이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들썩이진 않고요. 이미 이제 10억 오른 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안양이 인도권, 일산보다 그렇죠. 예. 안양이 일산보다 먼저 올랐던 지역이고요. 먼저?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향은 거의 이미 고가를 쳐서 네. 이제 소폭 또 오름세가 네. 요즘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요. 네. 전문가시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값도 오르고. 왜 이제 그런 거예요? 전세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청약 기준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매매가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진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요. 돈 많죠? 네. 근데 이게 전쟁에서도 왜 돈 버는 사람이 있다고, 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분명히 어디서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생기는 네. 거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상황이 불안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데, 현금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물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 금, 음. 달러, 부동산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도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이미 면역이 돼버렸다. 학습 효과도 있다. 어. 기억해 보세요. 저희가 네. 1년 전부터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이보다 더 셀 수는 없다. 네. 최대로 강하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조금씩 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뭐 계속 갈 수 없을 거야. 네. 그리고 이래도 무슨 방법이 있어.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30대 초반, 20대들이 이 재테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 임장이라는 단어를 해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게 일종의 임장? 동호회 클럽처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장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지금 금방 못 찾아들었는데 하여튼 네. 임장이라고 해서 그 용어를 쓰면 다 알아들어요. 그 네. 세대들은. 근데 네. 이제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집도 보고 건물도 보고 임장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모양이군요. 투자 정보 나누고 일종의 투자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 임장이 활성화된 건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땀 흘려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요즘 뭐 동학김이라는 얘기 맞아요. 예, 네. 하는 건데 네.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대출 일으켜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김진만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갭 투자하려고 몰려다니며 투자한답니다. 빨리 다주택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커요 이렇게 하셨는데 갭 투자한다고 막 이렇게 이른바 여기 몰려다닌다 그러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장이라는 일종의 이제 이런 형태가 어느 지역이 누가 유망하다고 이제 일종의 깃발을 꼽아주면 거기 가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하고 누가 사면 이제 우르르 다니면서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사니까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한 9억 미만의 주택을 네.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아 그렇지. 네. 전세가하고 매매가 네, 그 그 차이가 차이만큼만 없으니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전에는 막 한 사람이 4채 5채 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다 그냥 나눠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게 2주택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2주택자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들도 겹쳐 있거든요. 네. 불가피하게 왜 이사 갈 때 2주택자들도 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세를 끼고 사는 이 갭 투자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지역에 뭐, 가시면 주민들 많이 만나시면 예. 이 부동산 걱정도 많이 해요. 예, 부동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죠. 예. 특히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신혼부부들도 살기 어려울 왜요? 정도로 집값이 많이 그렇게 올랐어. 올랐죠. 안양이? 예. 제가 선거 때 우리 보좌진들이 안양으로 네. 이제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네.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세값, 뭐 전세값도 비싸고 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겨우 사는 수준입니다. 근데 전세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정부가 이제 갭 투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갭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여기 뭐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한 달 정도에 1년치 거래량이 네. 다 소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말씀드린 청주 같은 곳도 굉장히 한 달 사이에 1억이 오르는 그러면 정부가 뭔가 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빨리 내놔야 되겠네요. 뭐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거래 동결을 일으키는 뭐 네.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내놓는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무수히 많이 내놨는데 이미 집값이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번 올라버린 상황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뒷북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계속 오르기 그러니까, 전에 선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단타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내성만 키웠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큰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게 우리가 빈곤 비즈니스. 빈곤 비즈니스요? 예. 쪽팡촌 그 소유자가 지금 쪽팡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주택이나 땅의 소유자가 우리나라 0.1%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인들이? 예, 주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빈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빈곤 이런 비즈니스.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그 저는 이 정책이 돌아서 그 불편한 것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종부세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것만 피하고 지금 계속 가격 통제만 되는 건 겉핥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올려야 된다? 아니 그럼요. 종부세 인상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그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정책에 대한 내성, 네. 불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종부세가 안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입장이 같아요. 그래? 이건 표를 의식한 다르잖아요. 건데 아니, 그게 저는 이제 종부세 인상이 예. 만약 12억 아파트가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연 종부세가 네. 그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청년 주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 보셨으니까 알 텐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 청년들이 월 부담 평균 월세가 5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월세가 그 12억 아파트 가진 사람들의 1년 종부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 종부세가 얼마인데요? 뭐 60만 원 정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잘못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확실히 꼴이 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 이제 제가 두 가지 그 아니,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데 제가 그 이제 저는 두 가지 그렇게 알고 이게 있어요. 세상에 예. 알려진 잘못된 진실인데 국회의원이 아직도 그만두고 나면 연금 받는 줄 아시는 네. 분들 이거 셋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없어졌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렇죠. 종부세가 최근 3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그 이제 뭐 집가 현실화인가? 뭐 그 예? 과표 현실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나 네. 그래서 청년들이 내는 월세나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쪽방촌에 이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내는 그 주거 비용이 정말 가진 분들 그 아니,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그 비유가- 0.1%에 사신 분들의 세금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불균형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래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소득 대비 월 주거비 비중이 하고 만약에 이제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 대비 주거비나 세금 비중으로 따지면 이쪽이 높죠. 그러나 네. 아까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종부세를 낸다는 건 전혀 진실이 아니고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니, 그건 그거는 아주 제가 작은 명확히 강론에 맞아요. 필요한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강론이라는 말씀드릴게요. 거죠. 저는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가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안고 있는 이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언론적으로 네. 좀 크게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종부세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세금은 가격을 갑자기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금을 부담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돼요. 계속 부담이 되면 나중에 이제 못 견디고 팔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문정부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금을 강화할 거라고 하면 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올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조금 감면해 주겠다고 유인책을 써서 네. 지금 올 5월까지 거래가 많았던 것도 맞아요. 근데 네. 6월이 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세금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 네. 세금은 조금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집값 오르는 걸 갖고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금만 갖고는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저도 참 답이 없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공감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자 많은 분들 주고 계신데요. 0277번 쓰시는 분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싼데 결혼 어찌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아요? 집값 좀 잡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치네요.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5552번 쓰시는 분인데요. 공급 없는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고 강남 아줌마 정보력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987번 쓰시는 분입니다. 할 얘기가 있으셨던가 봐요. 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현 정책은 부자 현금 보유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 불가하고요. 자수성가해서 집 사기가 너무 힘들죠라고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니까요. 운전하시다가 갓길이 좀 차 세워놓고 예. 지금 얘기하실 정도니까 맞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물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도 강화하고 있어요. 비싼 네. 주택은. 근데 네. 결국은 간신히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는 사기도 어렵고 사서도 세금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조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한 번 정도는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좀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예. 네, 전문가다운 말씀이십니다. 안미연님께서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양도세 재산세 낮추고 2주택부터 주택수 증가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하면 안 되나요?
주택수가 많을수록 더욱 중과세를 하자고요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8876번 쓰시는 분입니다. 양도 차익을 다 세금으로 추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워낙 살면서 이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가 되셨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최선 전 의원과 함께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발음할 때마다 긴장하는데 자 2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3부에서도 우리 이 김연아 전 의원과 최선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슬기로운 의원 생활 이어갈 겁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이철희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마원호님, 일산에서 책방하는 사람으로 김연아 전 의원 재선 못한 게 지금도 안타까운 일인입니다. 일산 서구 부동산 어쩔 겁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733번 쓰시는 분입니다. 의정활동 잘하신 최선 의원님, 다음 총선에서는 재선되었으면 합니다. 방송에서 자주 봬요. 그러셨습니다. 두 분 격려하는 문자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데 대표를 한 분씩만 뽑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크게 고맙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하트까지. 좋습니다. 자, 화요일 날 2부 3부는요.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최선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슬기로운 의원 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우리 이철희 소장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코너링이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편하게. 근데 요즘 좀 편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아주 불편해요. 국회 얘기예요, 국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국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선출했죠. 그런다고 이제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야, 이거 뭐 협치 없고 시작부터 국회는 대치 상황. 참.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국회 매우 불편합니다. 박 사장님, 아니지 뭐 이성균 씨, 그거 봐, 무계획이 제일 좋다고 했죠. 응? 계획이라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 무계획. 그냥 우리도 국회 무계획으로 사는 거야. 어때? 진짜 최 기사 선 넘어오지 마요. 나 선 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알았어요? 하지 마. 이 성대모사 하시는 분은 천재 같아요. 저희 이 와이프가 이분 팬이에요. 언제 한번 저희 얼굴을 보여주시나요? 보여드릴게요. 네. 영광입니다. 자기가 들은 성대모사 중에 제일 잘한대요. 오늘 완전히 또 이성균 씨 목소리 진짜 딱이죠. 좋은데요. 네. 네. 아니 뭐 우리 이 와이프야 남편이 방송 진행하는 프로니까 좋게 보겠지만 오늘은 유난히 똑같네요. 싱크로율이 거의 100% 같습니다. 자,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최혜선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슬기로운 의원 생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 번 뭐 얘기했던 거기도 합니다만 통합당으로서는 엄청 화나죠. 화나죠. 화나. 네. 이거 화나면 이상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똑같이 네. 20대도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네. 체계 문구 심사에서 네. 발목을 잡을 거다. 체계 잡고. 네, 체계 잡고 네.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하는 거의 확신에 찬 의심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네. 결국은 이 두 정당 간의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그게 하나 좀 아쉽고 네. 두 번째는 과반수를 점해서 사실은 뭐 밀어붙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발목을 잡는다 반대를 하던 간에 네. 그건 어쨌든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넣는 과정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되게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이 발의하는 법은 다 선하다는 거지. 하나도 고칠 게 없어. 어떻게 감히 고쳐 네가. 저는 선거신 정치를 정당이 하면서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의석으로는 177석 대비 뭐 108석 이렇지만 103석 이렇지만
이게 지지율로 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많이 진 건 아니거든요. 득표율? 예, 득표율로 네. 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같이 그래도 국회에서 4년을 생활하고 한 의원들끼리 이렇게 신뢰가 없나? 저는 좀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게 20대에서 21대로 바뀌어도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네. 맞아요. 어제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이 잘 안 돼서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서요.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죠. 그리고 상임위원도 배정을 하고 통합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 배정안을 안 냈는데 강제로 의장이 직권으로 배정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죠. 이게 32년 만인가 50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 같죠. 네. 예,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제 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참여했어요? 뭐 참여한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이제 국회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뭐 국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물밑으로 여러 가지 실익들을 따지기 때문에 국회를 벗어나니까 네. 시민의 눈으로 보게 되죠. 민망할 때 많죠. 그래서 여의도 뭐 밖에서 정치가 보이는 게 생물이기도 있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드러나는 그 그림들이 다가 아니다는 걸 4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해석을 못 하겠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태도 네. 뭐 거의 그냥 제스처인지 이것도 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네. 알짜 상임위 다 가져간 건데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왜 통합당이 법사위에 목숨을 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 그거 몰라요? 저는 알아요. 아니 제가 볼 제 때는 법사위원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 그 상원의 지위가 부여가 됐고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이 집중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난 20대 통합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진 것은 지금 통합당에서 보면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려면 할수록 야 국회 운영과 민생을 발목 잡겠다. 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고 해야지 오히려 도로 한국당 그리고 원내 따로 그 비대위 따로 그냥 두 집 살림 하는 격만 드러내는 이 상황들을 도대체 뭐 소탄대실이고 실익이 하나도 없다. 요새 세게 공격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 의원님이 보시는 그 프레임이 네. 지금 이제 한국당에게 씌워진 프레임인데 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의 그 목리만 기억하시고 18대, 19대에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었을 때,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목리는 다 기억을 못 하시는지 이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네. 반성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발목 잡는 일 예지는 하지 않겠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겠다. 네. 바뀌겠다는 거예요. 네. 예. 저희가 뭐 알짜 상임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그 이번에 법사위원장 못 가져오면 다른 네. 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다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는 앞으로 뭐 그냥 뭔가 양보하고 뭐 버티는 쇼하다가 뒤에 실속책이고 이러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삼선 의원들도 다 자기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률에 정한 대로 날짜를 다 맞추겠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법사위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검찰과 법원을 장악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민들이 좀 그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점이 더 안타까운데 뭐 국회 운영이야 교섭단체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소수당으로서 느끼는 서름은 누구보다도 더 아주 절실하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통합당이 뭔가 변화를 위한 기회를 21대 원구성을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실용적인 네. 그 노선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께 점수 딸 기회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음. 이 원 구성부터 그냥 그 기회를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린 네. 그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1506번 서시는 분인데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꼭 법사위를 가져와야 했는지 또 통합당은 법사위를 꼭 고집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를 했는데요. 여당 소속 법사위원회 했으니까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TV에서 많이 정말 봤어요. 법사위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여당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관례는 또 관례대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또 다른 한편으로 합니다. 법사위가 이 자꾸 체계 심사라는 걸 명분으로 너무 많은 법안들을 잡고 있는 게 문제긴 하더라고요. 제가 법사위 할 때 야당 의원이 그분이 계신 데서 방망이를 두서 의결을 했는데 자기가 깜빡 놓쳤다고 다시 하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의결한 걸 다시 의결한 적도 있어요. 예, 뭐 저도 참 저 그 황당한 일이 봐서 많이 알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랑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법사위에 막힌 건 다 민생 법안이었어요. 아주 성급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거기에 다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민주당을 뭐 두둔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에 쏠린 국민들의 어떤 그 시선과 무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슈퍼 여당으로 네. 만들어준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를 그냥 무슨 뭐 그동안 아름다운 관행이었다. 지금 분노의 관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겨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 지금 소선구제에서는 아깝게 2등을 해도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77석이 제가 봤을 땐 국민의 마음을 다 실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약간의 착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당이 하는 지금 민생 법안이 다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올리는 민생 법안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거다. 네.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를 하고 가도 위헌 판결을 받는 법안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법사위의 체계나 자꾸 심사 기능을 수정하는 게 맞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여당이 다 독식해서 한다는 게 바른 답이냐라고 네. 하면 네. 세상에 뭘 견제하고 네. 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맞아요. 왜 이렇게 서로 법사위를 가져가느냐 서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뭘 더 양보를 하냐고. 양보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야당이 요구하면 오히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당인데 알겠습니다. 6635번 쓰시는 분인데요. 원 구성하자고 통합당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법사위원장 목리부리는 야당을 위해 여당이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나요 하셨고요. 7700번 쓰시는 분입니다. 민주당 독재예요. 잘 타협해서 좀 하지 하셨고요. 4043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래도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도 국민들이 할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길게 욕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힘으로 무릎 밀어붙였으니 그만한 성과를 내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정치는 타협인데 맞아요. 여야가 잘 타협해서 풀면 좋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뭔가 20대부터 참. 그게 좀 막힌 것 같지 않으세요? 속상하네요. 의원님? 네, 아, 오래 참. 보셨지만 네. 우리 20대 국회의원으로 같이 있었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네. 아니 부끄럽죠. 그러니까 예. 이제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달라지길 제발. 기대를 했는데 네. 뭐 여전해서 제가 네, 그 네. 최악이라는 말에 갱신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가 뭐 네. 최고의 무더위다 여름에 네. 그러잖아요. 네. 매년 갱신하잖아요. 네. 저는 21대도 마지막에는 아마 최악이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안 예, 그래도 국민들이 아니 안 그랬으면 불행해지는데. 좋겠는데 예. 이 최악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으로 전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걸 저는 20대 국회를 다 싸그리로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최선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뭐 기타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도매급으로 최악이라고 넘기고 싶지 우리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이 통합당 비대위에서 좀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자, 도로 상황 좀 알아보고 다음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공의 김시현 리포터. 네, 여전히 곳곳으로 오전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강변 쪽으로 노원교부터 대부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묵동부터 하월곡동까지 교통량 꾸준합니다. 또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부터 탄천 1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고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오금교부터 끝까지 반대 외곽 쪽은 도로 초입부터 전 구간 답답한데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서울교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동작대로는 남태령 고개부터 이수 교차로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교통정보였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7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로 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남북 관계이고요. 참 이건 성대모사 아닙니다. 예. 워낙 똑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성대모사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은 충분히 읽히던데요. 주혜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어제가 이제 20돌 맞는 6.15 선언 날인데 그렇죠. 네. 예. 이게 평화와 또 통일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그리고 지향할 수밖에 없는 남녘 대통령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익혀졌고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지만 그 바램을 잘 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속이 좀 타들어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연아 의원께서는?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아마 문정부 출범할 때 사실 그 직전까지 남북관계 긴장도가 굉장히 아주 일촉즉발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또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는 저희가 그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남북 관계라는 게 우리 둘만 노력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저는 어제 글쎄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대통령의 그 지고지순하리만큼 그 김정은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측은하면서도 좀 외교적으로는 다 세게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저는 입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옥류관 주방장까지 대통령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야비한 거 아니에요? 주방장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상황이 뭔가 녹록지 않은 게 있겠죠. 예.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6.15 20주년 관련된 메시지와 어제 원내 구성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이 너무나 대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옥류관 주방장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고지순하게 평화의 약속을 이뤄나가자라고 얘기하신 반면에 왜 야당에 가까이 있는 북한보다 가까이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협치하자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도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다 국회 탓을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집안 단속 잘해야 나가서도 잘 된다. 결국은 내치가 안 되는데 외치가 되겠나. 또 예전에 남북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일의 순서는 지금 대북관계 문제를 우리 이름으로 풀 수 없다면 야당과의 좀 공감대, 그다음 야당의 지원이 있어야 이걸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좀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그런 반감이 교차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야당에게도 햇볕 정책을 써라. 아니 저는 햇볕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네, 김연아 의원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한테는 이러면서 북한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좀 프레임을 걷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20대 내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남북 관계는 그냥 공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위의 문제죠. 앞으로 지금 무력 도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쌓아올린 모든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네. 북한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죠. 근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금 나갈 계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우르면서 그 헤아리면서 좀 가야 될 근데 시기가 저는 공존의 문제라는 아닌가. 걸 동의하지 않는데요. 여기서의 공존은 아니, 북한 아니.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을 보호하자는 건지 전 다른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예, 우리 프로그램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워낙 그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김순주님 문자 주셨는데 평택입니다. 어제 동네 마트 갔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전쟁 날 것 같아 쌀 좀 사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한 상황이 걱정되기는 해요. 소통이 잘 돼서 남북 모두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대통령도 마음이 편해서 저런 얘기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755번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잃을 게 많은 사람 간의 대화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문자 주셔서 다들 고맙고요. 자, 김연아 의원, 최유혜선 의원 오늘 토론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뵈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부에서는요. 이 문제, 대북 문제, 안보 문제를 좀 더 심층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